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산화 비율만 무려 65%에 달하는 KF21. 2. 중국. 이러다 다 죽어. 3. 유럽연합. 미국에 열패 준다. 한국 초대박난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산화 비율이 65%에 이르는 KF21은 대한민국에 남은 건단 하나인 제트 엔진이 완전한 독립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트기용 첨단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산 전투기 개발국으로서의 불명예를 벗고 세계 군사 강국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근 개최된 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 장관인 문승욱 장관이 직접 제트기급 첨단 엔진을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엔진은 추력만 IP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항공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의 제연소 추력이 22,000lb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고작 10,000lb급 엔진을 개발하고 KF21에 탑재하는 것이 언제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산이 아닌 외산을 사용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국산화를 추구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산화의 늪에 빠져 여전히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산화를 추진할 때 현재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투기용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항공우주협회와 항공우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항공우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해당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과기정통위, 방위사업청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출고, 발사체 핵심 기술 확보 등 지금까지의 성과를 자축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발언이 모고 갔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이목을 받은 것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산자부가 다른 국내 기관들과 함께 친환경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UAM과 제트기급 첨단 엔진을 개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방산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직 한계가 뚜렷해 보이던 전투기용 엔진 개발이 미국처럼 본격화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제연소 추력 5,500lb급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팬 블레이드로 엔진에 유입된 공기 중 일부를 바로 배출해 추력을 만드는 제트 엔진의 한 분류입니다. 공기를 많이 배출시키면 연비는 높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고바이패스 엔진이 되고, 반대로 대부분의 공기를 압축기로 보내면 연비 효율은 떨어져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기동성과 가속력을 요구하는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대부분 저바이패스 엔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한국이 개발 중인 5500IP급 저바이패스 엔진 정도면 최근 추락한 F5ES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J85 터보제트 엔진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코어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팬 블레이드까지 완성된 완성품의 경우 이보다는 훨씬 강력한 11,000lb까지 추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트 엔진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할 2030년대 초반이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탐재된 F404 엔진이나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 탐재되는 M88과 맞먹는 국산 엔진을 확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엔진을 완성하면 곧바로 국산 무인 전투기 가오리 X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 외산 엔진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성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례로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추력만 IP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완성했습니다.
1983년 도입되어 2018년 퇴역한 A18A B 레거시 호넷에 탑재됐던 F404G240이 터보팬 엔진이 그 주민공인데요.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11,000 비추력을 낼 수 있었으며 F터버너를 사용하면 17,000 lb까지 무난히 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 개량형 엔진이 FA50에 탑재되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항공엔진 격차는 무려 50년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 엔진을 만들더라도 그 사이 미국이 더 강한 엔진을 만들어버리면 군용기 엔진으로 쓸 수 없을 테니 차라리 성능 좋고 믿을만한 미제 엔진을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지 못했을 때나 맞는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항공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자체 제작 개발한 국가들은 많아도 항공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열에 강하고 내구도가 강한 소재와 우수하며 정밀한 부품 가공 기술, 그리고 뛰어난 설계 능력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엔진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것이며 일단 한번 성공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트 엔진까지 국산화한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산 엔진 도입은 당장은 저렴하고 편해 보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위기가 생겼을 때 군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이란인데요. 과거부터 중동에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던 이란은 종교혁명으로 반미 세력이 정권을 잡자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판매됐던 미국산 전투기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란의 국방력은 곤두박질 쳐졌는데요. 이를 눈여겨보던 이라크가 얼마지 지나지 않아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란은 두 나라의 무력 분쟁으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부품이라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라크에 무참히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혈맹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위기로 한국을 지원할 수 없게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항공기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절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미국이 제품 가격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받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엔진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무조건 국산화만 밀고 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기 개발은 억지로 무리하게 개발을 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기 딱 좋은 사업입니다. 대한민국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무기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 중 하나가 K-11 복합소총입니다. 미국이 ECW를 만들다 포기했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열정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각종 결함을 결국 해결하지 못해 국방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항공엔진 제작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신형 엔진에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GE는 KF-21S인 F414G2400 엔진을 개량한 신형 엔진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F414G2400 엔진은 제연소 없이 17,000 비위 추력을 낼 수 있고 F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22,000 lb까지 추력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항공엔진입니다. 미국이 아직도 항모용 함재기로 사용 중인 A182, F 슈퍼호넷도 이 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한 400K 엔진을 CJ 보라매에 탑재했으며 양산형 블록 1, 이 역시 이 400K 엔진을 사용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라매가 도입될 203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구식인 엔진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는 개발사인 GE 역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고압 터빈을 재설계하고 충류압 축기를 7단에서 6단으로 줄여 내구도를 3배로 늘린 F414EDE와 엔진 코어와 팬을 재설계해 추력을 20%나 향상시킨 F414F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둘의 장점을 합쳐 추력이 18%나 향상되면서
내구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F41422를 내놨는데요. 그러나 아직 개발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매할 고객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이 F41422 엔진 개발에 전면적인 투자를 하면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F41440K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술을 공여받기 쉬울 것이란 말인데요. 뿐만 아니라 완성된 엔진을 보라매의 최종 판민 블록 3에 탑재해 성능 향상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요. F41422 엔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전력 사용량의 증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12월 KF-21 보라매를 국산 UCAV 가모리 X와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MUMT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더욱 고성능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 하며 레이더 역시 더 고출력으로 변경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능을 올리다 보면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체계가 추가되는 만큼 자체 중량 역시 늘어날 것이 뻔한데요. 한마디로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추력 향상과 전력 사용량이 충족되는 F41422 엔진은 보라매 블록 3호와 궁합이 아주 좋은 엔진입니다. 따라서 F41422 엔진을 지휘와 함께 공동 개발하면서 여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우리 터보팬 엔진 개발에 적용한다면 우리 터보팬 엔진 기술을 빠르게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공군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난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KF-X 사업 초창기 미국은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또 F-35 개발에 여러 나라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기술 공유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F414E에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막상 기술을 공유할 때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기술을 확보해 터보팬 엔진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라팔처럼 일단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어떻게든 팔 곳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처음 개발됐을 때 성능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사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라팔 대신 F15K를 채택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판도가 바뀌면서 여러 나라들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모든 체계를 프랑스 자국에서 생산했기에 꾸준한 개선만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중국이 괴로운 저울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으로 폭발할 미중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키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이 유화책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당한 강경책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중국이 아무리 잘 나가는 척 해봐야 대한민국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중국이 이제는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은 아예 서해의 직접적인 무력 투사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대립에 끼어들면 대한민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두 초거대 국가 사이에 낀 새우꼴밖에 되지 못할 텐데요. 양안 전쟁의 참전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에는 감히 중국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강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때마침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이 전력화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만용에 맞선 대한민국의 역대급 해상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상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서해 북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함정훈련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 채 중국이 자국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걸로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영해임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황해와 겹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중국의 바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자행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대부분의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금지 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실탄 사격 훈련은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 부르는 랴오둥반도 다레난과 산둥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의 해양 전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해역은 NLL에서 고작 수십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인데요.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접근을 삼가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22형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 왔습니다. 22형은 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의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1990년대까지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구식 함정들이 대거 퇴역하고 2010년 중국의 대양해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된 함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 22형을 생산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가 불러온 가난의 태를 벗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한편에선 대양해군을 꿈꾸며 초대형, 초고가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연안 방어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22형은 고작 4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25억 원 정도의 적은 가격에 필요 최소한의 무장만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에 탄생한 일종의 땜빵용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소형 함정인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서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22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에서 2위를 다들 만큼 많은 인구를 보유한 탓인지 장병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중국 무기체계의 운용 방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을 대상으로 고기 분쇄기를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런 기조는 해군 전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2형을 봐도 대단히 공격적인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적 함정에 화력을 쏟아붓고 그대로 장렬히 산화하라는 수준인데요. 우선 22형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AK-630입니다. AK-630은 분당 4,000터부터 5,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65구경 유결 게들링 근전무기 체계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동구권을 대표하는 CIWS로 자리 잡았는데요. 22형은 함수 전면부에 탑재된 AK-630을 이용해 기본적인 대공, 대함, 대수상 작전을 전부 수행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빈약한 무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무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22형 한미들 보면 독특한 사각형 구조물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22형의 주 무장인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22형은 바로 이 미사일 발사관 때문에 대한민국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22형에 4발씩 총 8발 탑재할 수 있는 1802 대한미사일은 사거리가 120터부터 180km에 육박합니다. 앞서 중국 해군의 실탄 사격 훈련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왜 위험한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NLL 이북에서도 서해오도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2형은 단 2발이긴 하지만 홍야오 초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KH-55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순항미사일은 초기 영도 사거리가 60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후기 개량형인 HN3의 경우 사거리만 무려 3000km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홍야오 미사일 계열이 마하 0.7터부터 0.9의 느린 속도인데다가 22형에서 발사하는 경우 함정의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복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2형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알고도 중국 앞바다에서 하는 훈련이니 무력 도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로 초강수를 둔 데에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어린애 억지 쓰기 수준의 도발이라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약 대한민국이 양안 전쟁에서 미국 측에 힘을 싣기라도 한다면 거리낄 것 없이 서해 무력 투사를 단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중국을 위해 매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초 6번 함인 포항함까지 해군 인도가 완료된 대한민국 해역함대의 주력 FFX 배치 2입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 H2는
2023년 올해 7번 함인 천안함, 8번 함인 춘천함까지 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H2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전략이 한 차원 진일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H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에 상당한 크기로 함종은 호위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관계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궁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궁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km로 적 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요시 적 함선에 직접 투사할 수도 있는 함대함 미사일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22형 미사일 고속정이 대한민국 함정을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막아내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위력의 반격까지 가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또한 기존 FFX-H연 인천급 호위함이 RIM-116램을 탑재해서 미사일 사격에 각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FFX-H2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이 탑재되었다는 게 특기할 만한데요. 2017년 개발된 해룡은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베일에 쌓인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만큼 최소 속도 마하 0.95 이상, 사거리 180터부터 25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성 대함 미사일에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제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추가하면서 클러스터탄으로 개량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해룡은 바로 그 집속탄 위 일종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에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 기지, 유도탄 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들 완전히 박살내기에 용이합니다. 중국이 어떤 도발을 일삼아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건데요. 중국처럼 소위 물량빨로 전력을 구성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압도적인 화력의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FFX 사업은 H2에 이어 FFX-H3, FFX-H4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일본 함 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인 FFX-H3는 길이 129m의 경하 배수량만 3,600톤에 달하는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배수량만으로는 구축함과 호위함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게다가 FFX-H3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의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최대 4,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FFX-H3 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FFX-H3 위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H4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하 배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엇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H3 건조 예정이 6척, FFX-H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호위함은 연안부터 원해까지 모든 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창끝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함정인데요. 부디 하루빨리 적성국의 패스기를 혼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매가 더욱 매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미국서 투자를 철회하고 유럽에 올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삼성과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해마다 조단위 보조금을 약속하며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바이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토해내야 하고 기밀 정보까지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뒤통수치기를 의식했는지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 은 1일, 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 약 59조 원을 투자하는 EU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이퉁, 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 지원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25%를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이러한 더러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투자 금액의 무려 40%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산체스 총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레에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스페인 주요 부처 장차관 4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1시간가량 반도체 인라인, P1을 둘러봤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엘 파이스 등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산체스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18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유럽을 방문했다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 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장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유럽 지역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생산 비용도 25%나 더 비싸고 인력 효율성은 50%나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국에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마저도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내고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지원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만약 유럽에 50조 원을 투자하면 유럽연합은 삼성의 40%인 무려 20조 원을 지원해줍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이 삼성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오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장기화로 항공 노선과 여행 수요가 끊기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전세계 공급망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 차질이 빈번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 확보에 EU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고 스페인도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의 삼성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간 긴밀한 반도체 동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원수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안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정보기술, IT 전시회, 세빗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정도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에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7조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을 애초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로 추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00억 유로, 약 41조 6천억 원가 필요하며 EU 반도체법에 따라 총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독일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을 한국으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70%를 돌파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3사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미래 유럽 경제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취소하는 순간 최근 폭락하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최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여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지난 사드 보복 때처럼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대신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미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치 지난번 마이크론 제품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나라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로얄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ICYJ의 왕리프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왕리프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리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 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래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